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이번 주제는 제가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으로 알려진 디스크란 무엇인가? 비욘디 앞으로 이제 그 주제에 대해서 시리즈물로 디스크, 협착증, 골다공증 이런 식으로 제가 주제별로 강의를 준비할 건데, 그 첫 번째로 가장 흔하게 있는 디스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크, 현대인의 가장 그 요통에 흔한 고질병이고, 대한민국 환자분들 가운데도 특히나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디스크 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 디스크에 대해서 개괄적인 주제와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준비해 봤으니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크란 무엇인가? 강의 순서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 척추 질환의 현주소, 그리고 이 디스크 질환에 대한 기초, 소주제들 보시면 수술공학부에 대한 내용, 신의료기술, 사이버 의료에 대한 내용, 사이비 의료, 그리고 디스크가 무슨 병인지에 대한 또 소주제를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디스크 치료의 기본적인 원칙과 집중 치료에 대한 구성을 했고, 마지막에 질문사항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척추 질환의 현 주소입니다. 여기 표 보시면은 30, 40대 남성에 더 많긴 하지만 남녀가 이제 상당히 많이 이제 요통 환자들이 발생하죠. 특히나 이 허리 디스크로 고통받는 그 30에서 50세 환자분 보시면은 절반 정도 차지하는데, 연관 환자들이 약 한 200만 명 이상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프면서 다리도 저리고 무겁고 눌리는 느낌, 힘도 빠지는 증상이 있으면 이제 디스크로 의심해 볼 수 있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추간판이 여기 그 제 위치에 있는 것이고, 뒤로 돌출되면 디스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표 보시면은 2010년도부터 14년도 비교한 건데, 그 짧은 시간에 남성 환자분들은 59% 이상 증가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증가했죠. 여성 환자분도 22.5% 증가했습니다. 특히나 30대 환자분들은 99년에 비해서 15년 사이에 17배 이상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한 수치를 볼 수 있겠습니다. 이만큼 척추질환 환자가 현재 많이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사회활동 같은 경우 운동 시간이 부족하면서 실내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이런 디스크 환자들이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일단 척추 디스크 알기 전에 3대 기초질환 보시겠습니다. 3대 질환, 첫 번째가 허리 디스크, 두 번째가 전방전이증, 세 번째 협착증인데, 이게 디스크 같은 경우는 척추가 제 위치에 있지 않고 디스크가 뒤로 신경을 누른다, 척추가 눌린다는 표현을 볼 수 있고요. 이게 추간판 탈출증으로 이제 불리고 있고, 척추가 변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우리가 허리가 약해지면서 뒤에 있는 인대 자체가 두꺼워지면 괜찮은데, 황색 인대가 두꺼워지면 신경관이 좁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척추가 변하면서 신경증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척추가 튀어나온다. 달리 말하자면 척추가 이제 정렬이 맞지 않고 앞쪽으로 빠지거나 뒤로 물러나는 경우인데, 대부분 전방전이증이 이제 이에 해당되는 거죠. 이 3대 질환 자체가 모두 같이 있는 환자분도 있고, 따로따로 그 선택적으로 있는 환자분도 있긴 한데, 그 중에 이제 허리 디스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거죠. 주제 보시면 우리나라는 척추수술공화국인가, 여기 이제 MBC 취재 파일 431, KBS인가 MBC 같은데 예전에 방영됐던 것입니다. 허리술 공화국이라는 그 주제로 영상이 이제 배포되었고, 이 논문 이 영상에서 보면은 과잉 수술로 돈에 대한 그 연간 420억 원 지출 많이 되고, 타 병원에서도 이런 식으로 조정이 많이 된다. 이 도표 보시면 12년도부터 16년 사이 아까 말씀드린 디스크 환자도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과잉 수술, 심사평가연구원이라고 그 수술비를 조정하는 그 기관이 있는데, 거기서도 과잉 수술로 인한 조정 건수가 2009년도만 해도 6% 정도였는데 8%, 12%, 13%까지 넘어가더니 13년 상반기에는 조금 줄었지만 그래도 많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물론 조정 건수가 늘어났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전반적으로 그 일반 병원에서 시행하는 그런 수술에서 필요 보존 기간이라든지 그런 필요 여부에 대해서 다시 재의뢰가 들어온 경우가 많아서 좀 과잉 수술로 이제 일반인에게 비춰질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뒤를 열어서 이제 나사를 받고 하는 그 절골하는 이런 척추 개복 수술을 이제 보고 계신데, 이 과거에는 이제 허리 수술 공화국 이런 고정하는 수술이 상당히 많이 있었죠. 최근에는 내시경 수술을 많이 넘어가게 되면서 이에 대한 수술 빈도가 조금 낮아지긴 했는데, 아직도 이 고정 수술 비율은 좀 높은 수치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척추 관련된 신의료 기술에 적용해 가는 견해 BEND, 저는 이번에 강의 준비하면서 이 내용을 처음 봤는데, 밴드, 그래서 비수술, 내시경 및 신경 성형술과 디스크 감압술, 뭐 좋은 것들은 다 이제 섞어 놓은 것 같긴 한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디스크 황색인들을 제거하지 않고 감압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디스크 같은 경우도 감압하는 것 자체가 뒤를 열지 않고 줄이는 거는 제 소견에서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건 내시경으로 열지 않고 디스크 감압술을 한다. 그래서 이 방법, 제가 생각하는 흔히 알고 있는 PSLD하고 좀 다른 컨셉인 것 같고, 제가 이런 신의료 기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한 의료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음 보시면 이제 SLD, 이게 2016, 7년도에 붐을 좀 일으켰던 시술인데, 꼬리뼈로 해가지고 신경성형술보다 조금 큰 카테터가 들어가서 그 디스크 주위를 청소해주고 나오는 건데, 논문도 1년 기간 팔로업 논문이 있고 되게 여러 의사들이 좀 많이 선호하는 그런 시술이었다가 대부분은 좀 괜찮았는데, 한두 케이스씩 치명적인 합병증이 좀 발견이 되고, 시술 자체가 조금 환자분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부분이 좀 커지면서 최근에는 많이 안 하는 그런 추세로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케이스 안 해봤는데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추간공 확장술, 그 3D 애니메이션 보시면은 아이디얼하게 눌림병변만 해결하는 그런 걸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투시 장비만 보고 시술을 하는 겁니다. 시암. 그래서 내시경을 직접 보지 않고 영상 장비만 보고 하기 때문에 좀 간편하다고 볼 수 있으나, 뭐 제 생각에는 조금 위험도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 들고, 이에 대해서 시술 실제로 받고 오신 분도 있는데 만족도가 높으신 분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이 좀 불편감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추강 확장술도 신의료 기술에 포함이 되긴 하지만 좀 선택적으로 가려서 확인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이게 추가면 열치료술 가운데 쿨링 IDT라고 양쪽에 그 카테터를 넣어서 이제 디스크를 응축시키는 건데, 효과가 괜찮은 걸로 돼 있습니다. 목도 허리도 그렇고. 근데 제가 실적으로 카드 워크샵에서 해보니까 이 카테터 크기 자체가 좀 크고 디스크가 좀 말랑말랑하신 분들 자체는 유지가 잘 안 되고, 오히려 시술 자체가 조금 페일하는 경우도, 실패하는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시술은 잘 하지 않는데, 제가 이런 거도 있으나 신의료 기술에 해당되니까 검증이 조금 되고 받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주제, 유명인의 완치 광고, 사이비 의료를 의심하라. 이봉주 마라톤 선수 있죠? 이분이 최근 제 유튜브 영상에도 몇 편 제가 보내드렸는데, 흉추병변을 현재 수술하고 호전 보이시는 환자분이십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조금 불편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런 연예인들이 나와서 그 병원 자체를 홍보하거나 하는 거는 현재는 조금 완치 광고는 과대 광고로 좀 받아들이시면서 제재를 많이 하기도 하고, 좀 환자분들도 이런 광고에 너무 혹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과대 광고는 아니고 수술했는데, 즉 유명인이어서 척수술을 받으셨죠. 밑에 보시면은 정준하, 목 디스크로 아파하던 뭐 자우레 김유나 선수, 그 가수도 있는데, 어쨌건 이런 환자들이 그 호전을 볼 수 있으나, 이런 유명인을 대상으로 광고를 하는 것 자체가 일반인들에서 너무 이제 경계를 하는 거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얼굴을 다 가렸는데 유명한 그 사람들입니다. 한 병원에서 이렇게 시술해서 영상이 이제 많이 있는데, 어쨌건 저는 어쨌든 환자들 자체가 잘 낫는 케이스가 있는, 케이스마다 다르고, 유명히 나았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일반인들 다 좋다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좀 너무 과대 광고를 좀 경계하는 것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프면 어떤 의사를 좀 찾는 게 좋은가, 이렇게 환자를 직접 이제
촉지하고, 그다음에 시술에 대한 그리고 수술에 대한 적응증 자체가 좀 명확하면서 이렇게 코스로 이렇게 묶어 패키지 도수라든지 그런 걸 묶어놓은 병원은 조금 지양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무조건 입원을 권유하는 경우도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증 안 된 척추 질환 치료법이 너무 많다. 보시면 추나 카이로프락틱, 뭐 여기 보시면 봉침도 있고요. 진해로 이제 치료하는 법도 있는데, 이런 것 자체가 오히려 경추병변 같은 경우는 환자를 더 악화시키거나 증세를 더 안 좋게 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 봉침이나 뭐 부황, 진해 같은 경우는 염증 반응을 또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검증이 되지 않은 치료법은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척추와 디스크. 여기 보시면 이게 척추뼈가 있고요. 종판이 있고, 이게 디스크입니다. 바깥쪽이 섬유륜이고 안쪽이 수액으로 불리는 건데, 이 디스크는 노화됨으로써 제가 질병으로 되고 있고, 추후에 가벼운 외력으로 인해서 탈출되는 게 추가암 탈출증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정상 디스크가 이렇게 있고요. 퇴행성이 생기면서 팽윤이 좀 있고요. 그 아래쪽 몸 디스크가 탈출되고, 이것이 다 진행되면 디스크 공간이 낮아지면서 뼈 자체가 관절염이 붙으면서 유압이 돼버리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MR 보시면 이게 팽윤, 이게 탈출된 거, 그리고 모딕 체인지라고 관절염이 많이 심한 케이스죠. 이런 식으로 척추가 퇴행을 겪게 되고, 일반적으로 정상 디스크는 이렇게 안이 하얗고 바깥이 까만 이런 디스크가 정상적인 모습인데, 검게 되는 퇴행성 디스크가 이제 노화가 진행되는 그런 단계죠. MRI는 이래서 척추 분야에서 최상의 정밀 검사로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엑스레이 상으로는 디스크 높이 이런 것만 보이고 실질적으로 퇴행이 얼만큼 되는지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검정색 나가는 신경까지 볼 수 있고, 횡단면으로는 이제 황색인데 두꺼워진 것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엑스레이상 괜찮다고 해서 신경 다발을 다 본 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호전이 없으면 이렇게 MR 찍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엑스레이상 보면은 이게 전이증이 있는 이 병변만 문제있을 거라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찍어보면은 아래쪽 디스크는 다 붙어 있고요. 전이증이 있는 곳과 그 위에도 협착증이 있는 걸 보면서 신경 쪽이 얼마큼 눌려있는지는 정밀 검사 해보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디스크에 잘 걸릴까요? 이게 척추 명의에 있는 신병준 교수님, 순천향 지금 은퇴하신 것 같은데, 교수님이 그 코멘트 하셨던 멘트 보시면은 몸무게가 60kg였던 환자가 살이 쪄서 80kg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20kg짜리 배낭을 몸에 지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허리 디스크나 후관절에 관한 하중이 늘어나고요. 결국 퇴행성 변화가 촉진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 비만 자체가 이런 척추의 질환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 된다 이 말이죠. 그 외에 이런 트랙터 같은 거를 쓰는 환자분, 직업군, 그리고 허리를 많이 쓰는 이제 택배 기사님들, 운전을 많이 하시거나 앉아서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런 디스크에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허리가 아프면 모두 디스크일까? 디스크 요통으로 있는 질환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등이나 갈비뼈 쪽으로 전이통이 생기면서 디스크 변성과 근막동 통증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디스크나 단순 요통이 있을 수 있고 협착증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간혹 강직성 척추염으로 인해서 이런 내과적인 질환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시면 요추염자 같은 경우는 활동하거나 구부릴 때 요통이 증가하면서 통증이 생기고요. 급성 디스크 같은 경우는 30에서 50대인데 날카롭고 찌른 타는 통증과 저림감이 있고 구부릴 때 통증이 생기죠. 협착증 같은 경우도 통증은 있으나 디스크와 좀 다른 증상이 생기고요. 강직성 척추염과 감염증, 그리고 암 같은 경우도 반드시 감별해야 될 그런 질환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암으로 보시면 이제 디스크 척추 종양이 있는데, 경막 외, 그러니까 신경통로 바깥쪽에 있는 종양도 있고요. 경막 내에 종양도 있고, 그 신경다발 안쪽에 있는 종양도 있습니다. 어떤 타입이건 이런 걸 진단하면 MR 검사가 필요하고, 이렇게 디스크 뼈 위로 신경을 눌리는 거를 확진하려면은 이렇게 MR 검사, 여기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신경 쪽을 다 눌러 있는 거, 신경 안쪽에 있는 그 종양, 그리고 뼈를 이제 먹은 종양들이 있는데, 이런 걸 감별하려면 MR 검사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거를 보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건데요. 만성요통의 대표적인 증상과 원인입니다. 이게 그
신경외과 병원에서 작성된 논문인데 질환별로 보면 이제 디스크, 골절, 그다음에 골다공증, 그리고 염증, 뭐 혈관 질환, 그리고 여러 질환의 별로 증세가 나오는데 처음 그림 보시면 이제 후관절 증후군일 때는 요통과 건너뛰면서 다리 쪽으로 불편한 증상이 생길 수도 있다. 무조건 디스크가 아니고요. 디스크는 요통과 연관된 통증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그림을 보여주고 있고, 이 아래쪽 그림 보시면 이제 빨간색은 천추 1번 신경으로 디스크가 탈출됐을 경우, 이 노란색은 4, 5번 디스크가 있는 경우, 발등이나 발바닥 이런 식으로 각 해당 부위마다 이렇게 아픈 증상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감별해서 좀 구별하시면은 아, 내가 디스크라는 증상이 있구나, 아, 내가 후관절 증후군이나 다른 병이 있구나 라고 판단하실 때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디스크 치료 원칙 보겠습니다. 허리 디스크 치료의 기본법, 그러니까 이때까지 증상을 봤으면은 과연 그 어떤 치료를 기본으로 하는지. 일단 원칙적으로 내과적인 질환입니다. 허리 디스크 수술은 필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 요통만 있으면 수술할 병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치료 보시면은 약물 치료, 소염제와 리마프로스트, 프레가발린, 근위환제 등을 섞어서 신경 쪽에 부종을 가라앉히는 그런 약물 치료를 기본으로 하고요. 그 이후에 신경 주사, 이게 후관절 차단술이나 신경 차단술을 통해서 신경 주사를 통해서 스테로이드를 넣으면서 그 디스크 주위 염증을 가라앉히는 그 치료를 하고요. 이 이후에 가벼운 복대를 통해서 척추를 좀 안정화시켜주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수면 방법도 되게 중요한데, 이게 디스크 환자들은 대부분 그 다리 밑에 베개를 올려가지고 척추 디스크 압을 좀 줄여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자세, 그리고 협착증 환자들은 대부분 이 자세보다는 옆으로 베개를 끼우고 눕는 자세가 좀 편하실 건데, 디스크 환자들은 1번 아니면은 3번 자세로 누워서 주무시는 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신경 주위에 경비적 자극 치료가 있는데, 전기자극 치료죠. 이걸 통해서 근육 자체를 좀 풀어주면서 디스크의 기본적인 치료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 이런 치료를 진행하면은 증상이 완화되면서 꽤 빨리 호전을 보이시거든요. 네. 이런 치료에도 호전이 안 되는 경우는 다음 단계 넘어가는 거죠. 보통 다음 단계는 MRI를 촬영해 봐가지고 그 디스크 심한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하지만 MRI에서 증상이 심하더라도 다 치료하지 않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MR상 디스크가 많이 나오거나 심하더라도 수술을 반드시 하진 않는다, 이 말씀이죠. 첫 번째 환자 보시면은 MR 검사상 보면 퇴행성 디스크가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신경 쪽은 크게 눌린 건 없는데 통증이 심하죠. 허리 굽히고 걷기도 힘들 정도의 극심한 통증이죠. MR상 보면은 실제로 소견은 그렇게 많이 심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환자분들 시술도 받고 주사도 받고 많이 이제 고통스러워 하시는데 정밀 검사상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는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에 좀 의존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 환자분은 5, 6번 디스크가 심하게 돌출됐는데 통증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디스크가 많이 나왔지만 당장 사진만 보면 당장 수술해야 될 정도지만 별다른 증상이 없기 때문에 이 디스크가 호전 여부되는지만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디스크가 좀 비정상, 추간판 뒤쪽에 좀 파열이 있으면서 통증도 좀 심한 케이스인데, 이런 경우는 수술할 정도는 아니고 요통에 대해서는 추간판 열치료술만 하든지 아니면은 신경성형술 혹은 주사 치료만 하더라도 꽤 많이 호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반드시 디스크가 많이 나오지 않더라도 많이 나오더라도 꼭 수술을 할 필요는 없다. 증상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이렇게 허리 통증이 많은 환자들은 무조건 수술하진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디스크는 자연 치유되는 경우가 많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터진 디스크 자체가 흡수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첫 번째 영상 보시면 5번, 6번의 디스크 아래쪽으로 많이 나와 있죠. 이게 한 달, 3개월째 된 디스크가 없어진 거고, 4, 5번 디스크도 이렇게 많이 돌출됐는데 흡수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4, 5번 위쪽으로 많이 터진 디스크가 흡수됐습니다. 이렇게 흡수될 수 있는 기간 자체는 정해진 건 없는데 보통 11주 정도 평균적으로 하고 그 전후로 하는데, 만약에 11주 안에 이런 증상이 점점 호전되고 있으면 당연히 수술을 필요가 없죠. 근데
이런 디스크가 많이 터졌는데 환자분이 버틸 수 없는, 예를 들어 제가 그림을 좀 보여놨는데 이게 발을 이제 내리는 거, 그러니까 엑셀레이터를 밟을 수 없는 그런 발목 그 운동 자체가 저하되거나 발을 올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 있게 되면 우리가 신경장애라고 의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5번 신경과 척추 1번 신경에 문제가 있으면은 수술이 좀 빨리 돼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대변에 문제가 있거나 소변에도 문제가 있으면은 우리가 마미 증후군 의심하에 수술이 좀 필요할 수도 있죠. 그래서 디스크가 이렇게 터지더라도 무조건 수술하지는 않고 경과를 대충 보는데, 이게 흡수가 잘 된 이유가 이 모체에서 딸 디스크가 이렇게 나와서 주위에 혈행이 이제 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위에 디스크를 잡아먹는 그런 세포들이 생기면서 이 터진 디스크가 흡수되는데, 그런 거 자체가 환자분이 느끼기에 통증이 너무 심해서 못 견디는 경우는 수술로 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운동장애, 신경장애 생기면은 수술 가는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고서는 대부분 시술이나 주사 약물로 대부분 지켜보면은 호전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디스크 90%는 수술하지 않아도 치료된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허리 통증 진행 단계는 보시면 1단계가 통증은 있는데 휴식을 취하면 통증이 사라지는 첫 번째 구간이고요. 대부분 이 단계에서 치료가 끝나죠. 근데 두 번째 단계가 통증이 있어서 일상이나 업무 시 능력이 저하되고 밤에 아프죠. 이런 증상이 몇 개월간 지속된다. 이러면은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는 안 되면은 주사나 시술로 넘어가게 되고요. 이 단계에서 마무리가 된다면은 보통 일상으로 복귀가 되는데, 3단계 같은 경우 통증으로 아예 일상생활 어렵고 여러 해간 지속된다 이럴 경우는 환자분이 만성 통증으로 갈 수 있고, 실질적으로 디스크가 얼마큼 나와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기간에 되는데, 3단계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림 보시면 이게 청소 전 같은 집인데요, 청소하기 전에 이렇게 어지럽게 돼 있는 그런 것들이 깨끗하게 됐죠. 그래서 디스크는 일반적으로 염증에 관해서 우리가 감기처럼 염증처럼 왔다고 생각하고 이런 걸 청소하면은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안구에 결막염이 생겼는데 안약만 넣고 약물 치료하면은 대부분 이게 좋아지죠. 그리고 하수도가 막혔을 때 직접 관을 갈지 않고 이런 드롭번 같은 간단한 세제를 통해서 이 막힌 걸 뚫을 수 있듯이, 디스크는 큰 치료 없이 대부분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 주사 치료로 좋아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슬링 같이 허리를 좀 견인하거나 치료를 하거나 물론 재발될 수 있으나, 이게 재발되는 그 범위 자체가 텀이 길다면은 수술 당연히 필요가 없고, 그때마다 좀 경과를 보시면서 치료하면은 큰 문제 없이 수술하지 않고 치료가 되실 겁니다. 하지만 환자분들 주사 한 방으로 모두 낫기를 원하시죠. 보시면 주사 한 방으로 디스크 치료 안 된다라고 이제 했는데, 재활의학과에서 급여 기준 계산상을 냈습니다. 이제 현행 기준은 보시면 주에 초진일 경우는 2, 3회 정도 주사 가능하고, 재진 같은 경우는 주에 1, 2회 정도 주사가 이제 가능하고 총 15회로 횟수 제한했습니다. 여기 산정 기준 보시면은 15회까지는 소정 금액, 그러니까 급여가 이제 100% 되는데, 그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50%만 산정하기 때문에 환자의 부담이 좀 늘어나죠. 그래서 의사의 요구에 한해서는 이런 임상적 판단을 의사가 하면은 탄력적으로 적용시키기 낫지 않을까, 무조건 횟수를 제한하는 건 좀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 뭐 운동치료 그리고 전기치료 모두 급여 이런 기준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급여 처리를 의사 재량으로 좀 넘기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들고, 환자분들도 한 방에 모두 낫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낫기는 쉽지 않은 게, 왜냐면은 디스크가 염증이 좀 가는데 시간이 걸리죠. 여기 보시면 첫 번째가 덱사메타손 스테로이드 주사고요. 두 번째가 리도케인 국소마취 주사고, 하이렉스 이게 유착을 방지해 풀어주는 그런 주사인데, 이런 것들로 주사를 주 단위로 좀 맞으시면은 호전되는 시간이 차츰 좋아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주사 치료 자체가 반응을 보이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디스크는 저는 보통 한 달 정도 좀 보거든요. 치료를 차차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 시간 동안 병원에서 좀 주치의와 상의해가지고 진행하시면 크게 문제없이 나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다시 보여드리면, 이제 급성 염증 기간은 초기, 그리고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그 염증이 가라앉게 되는데,
초반에는 이제 혈관 확장되고 염증 세포가 생기면서 혈관이 신생되고 정상 조직 강도가 생기면서 차차 좋아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염증에 대한 그런 치료 기간이 있으니까 이 기간 동안은 약을 좀 쓰고 좀 보시면은 크게 문제는 없기 회복이 되실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제 무릎의 관절염도 초반에 이제 정상 무릎 같은 경우는 관절염이 없는데 이 주위가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면서 주위가 염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약물 치료로 증상이 호전되면은 지켜보면 되는데 이게 밤에도 이 관절염이 심해서 통증이 심하면은 인공관절이라든지 절골술 그리고 관절경 수술로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게 퇴행성 관절이고요. 편도 같은 경우도 염증으로도 재발이 많이 될 수 있는데 물론 편도 절제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런 염증이 생길 때마다 약물 치료, 항생제를 치료하게 되면 가라앉게 되죠. 수술이 반드시 필요는 없고 이거는 맹장입니다. 맹장. 충수돌기형 같은 경우는 제거하지 않으면 복막염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되는 병이죠. 이렇게 염증 반응도 약물 치료로 가능한 병들도 있고 이렇게 수술해야 되는 병들도 있는데 디스크는 일단은 수술하지 않고 지켜보면 대부분 좋아지니까 이런 시기에 맞춰서 치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전에도 이제 아까 보여드렸는데 카이로프라틱 추나요법 효과가 과학적으로 검증이 안 됐다. 추나 보시면 이게 의미가 밀추에 당길랍니다. 그래서 근골격계에 문제가 있을 때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관절의 제한 가동 범위를 회복시켜주는 치료법이고요. 밀고 당기는 치료. 여기 보시면은 물리치료사나 의사가 이렇게 좀 관절을 좀 무리하게 꺾는 거죠. 이게 이제 추나요법이고 카이로프라틱이란 거는 이제 외국에서 들어온 건데 손을 뜻하는 카이로와 치료를 뜻하는 프락토. 그래서 카이로프락틱 손을 써서 치료하는 건데 이것도 추나랑 거의 비슷비슷한 형태로 좀 되는데 대부분 추나요법도 무리 없는 경우 있지만 카이로프락틱도 그렇지만 이제 병변이 있는 경우 특히나 보시면 이 경추에 이렇게 황색인대 고라증, 후종인대 고라증이 심한 케이스와 흉추도 이렇게 막혀있는 케이스에 무리하게 한다면은 사지마비가 올 수도 있죠. 그래서 반드시 여기 보면 사경추, 육경추, 흉추 이런 데 문제가 생기면 이제 중추신경증에 문제 생기면은 마비가 올 수 있으니까 내가 흉추, 경추 병변에 문제가 없으면은 좀 자유롭게 받으셔도 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조금 미리 의료진 그러니까 병원에서 진료를 좀 받고 안정성을 확인하고 하는 게 제일 좋고 도수치료 하시면 그런 거는 미리 체크해서 진행하니까 걱정 없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스크 집중 치료입니다. 그림 보시면 수액, 디스크 바깥쪽 섬유륜 안쪽에 수액이 있고 이것이 팽윤돼서 탈출되고 흘러내리는 그런 이런 단계로 진행되는데 대부분 팽윤된 상태에서 멈추는 경우가 많고 이쪽이 약해지면서 흘러내리는 경우부터는 환자분들 증상이 많이 심해지죠. 이런 경우를 안 가도록 좀 해야 됩니다. 아까 살짝 언급드렸는데 이제 그 심한 통증, 마비 이런 거 재발할 때 수술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빨간색, 노란색으로 아까 그림을 보여드렸었는데 4번 신경은 주로 허벅다리 앞쪽으로 이렇게 엄지발가락까지 저리거나 아프고요. 5번 신경은 대퇴부 옆쪽에서 발등으로 내려가고 전추 1번은 뒤쪽으로 해서 발 뒤꿈치까지 이렇게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각 레벨마다 이렇게 병변이 생기는데 이게 통증이 보통 6주 정도 했는데도 자꾸 호전이 더 심해지고 밤에도 많이 불편감 호소하게 되면 수술을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보시면 이제 근육이 차차 말라져 가지고 근의 위축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근육량이 줄면서 한쪽 다리가 유달리 좀 작아지게 된다면은 이것도 근육이 신경이 눌려서 근육이 마르는 거니까 수술을 고민해야 될 수 있고요. 보행 자체가 보면 이런 식으로 잘 안 되고 뭔가 보행기라든지 지팡이에 의존해서 걸어야 된다면 이제 운동신경의 마비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수술을 고민해야 됩니다. 이 환자는 디스크 보존 치료했는데 디스크가 탈출돼서 신경을 누르고 있고 재탈출돼서 신경을 누르면은 환자분들이 되게 불편하시거든요. 이런 경우는 수술을 또 고민할 수 있습니다. 디스크 수술의 최신 경향 차종 보시면 최근에는 차가 그 전기차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에서 전기차로도 넘어가고 있고 수소차를 많이 양산하고 있는데요. 가솔린과 디젤 차에서는 거의 비중이 많이 줄어들게 되면서 이 하이브리드 차도 줄고 더불어 전기차와 수소차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죠. 가솔린 차에 비해서는 수소차가 상당히 미래지향적이고
우리나라에서 현대에서 주도하고 있죠. 세계 1등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건 트렌드가 바뀌고 있으니까 예전에 척추 수술도 가솔린차와 경유차가 있었다면 현재는 이제 수소와 전기차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 보시면 이게 옆구리 PLD 내시경이고요. 이게 PSLD, 그래서 한방향 내시경의 척추 내시경이고, 이게 양방향 내시경으로 넘어갔고, 이후에 로봇 서저리까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진행되면서 수술 자체가 많이 이제 발달하게 된 거죠. 로봇 수술 같은 경우는 무릎 같은 경우는 마코라고 인공관절 수술을 많이 이제 로봇으로 하고 있는데, 척추 수술도 아마 이런 식으로 좀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칼 안 내는 디스크 수술. 계속 제가 말씀드린 디스크는 수술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칼 안 대고 수술하는 게 어떤 거냐? 수액 성형술이나 여기 보이는 뉴클리어 텀 같은 건데, 이 보시면 칼 안 되는 수술의 원리에서 환자가 이제 엎드려 있고요. 국소 마취를 하고 관이 들어간 다음에 이 디스크 중심의 수액을 제거하고 가장자리 디스크가 들어가게 하는 게 이제 시술인데, 예전에는 이 카이모파펜이라고 주고 디스크 자체를 볼륨을 줄여주는 시술이 있었다가 이게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에 있어서 좀 사장됐습니다. 근데 이제 남아있는 기술 가운데는 수액 성형술이 제일 유일한 것 같고, 그게 좀 더 발전한 것이 이렇게 옆구리 내시경 PLD, 엔도스코픽 스파인 서저리라고 옆구리 내시경으로 디스크만 제거하는 것이 뒤에 있는 인대를 제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건데, 디스크에 대해서는 PLD가 가장 좀 최소 침입적인 수술 방법이죠. 근데 이게 좀 적응증을 잘 맞춰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미세 침습 척추 수술의 허화실. 허화실이라는 표현보다는 좀 잘 알고 가자고 이렇게 넣는데,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편측에 있는 근육은 그대로 놔두고 반대쪽 병변에 있는 쪽을 근육을 다 정리한 다음에 반쪽 밀었죠. 이쪽에 뼈를 노출시킨 다음에 수술을 진행한 거고, 이거에서 조금 더 최소 침습 가는 게 관을 꽂아서 이렇게 수술 타겟팅 하는 겁니다. 나머지 근육은 살아있고 관통해서 하는 거죠. 양방향 내시경은 여기서 좀 더 진행한 거고요. 이런 식으로 완전히 밀어서 하는 경우는 시야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보고 뼈를 제거하고 반대쪽을 기울여서 정리하는 건데, 현미경 수술을 보통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튜블라리 트랙트라고 이런 걸 써서 현미경 수술을 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열어서 뼈를 직접 노출시키고 갈아서 이제 신경을 보는 거고, 이와 더불어서 이 근육 자체를 다 열어서 고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서 조금 최소 침습으로 가게 되면은 관을 넣어서 나사를 고정하는 수술이 있습니다. MIS 테크닉이라고. 척추를 열어서 하는 수술은 대부분 이렇게 근육을 반대쪽으로 밀고 뼈를 노출시킨 다음 수술하는 거고, 그거보다 조금 최소 침습으로 가게 되면은 관을 꽂아서 하는 건데, 현미경 수술 같은 경우는 관의 크기가 조금 크긴 하거든요. 그래서 시야도 조금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현미경인데 이렇게 중간을 열어가지고 관을 열어서 수술하는 거고, 여기서 조금 더 발전시킨 것이 이제 내시경 쪽으로 하는 거죠. 최소 침습 중에 가장 최소 침습적인 수술은 PLD고요. 그 다음에 양방향 내시경인데, 그 전 단계로 보시면 요 미세 침습 수술에 튜블라리티를 쓰거나 이렇게 열어서 현미경을 보는 수술인데, 이것도 경과가 많이 괜찮긴 한데 작은 차이긴 하지만 이 근육 자체의 손상이 좀 더 적고 뼈를 최선으로 정리하는 것이 내시경 수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의 막바지 왔는데요. 척추 질환 수술에서 인공뼈의 유용성. 그리고 저는 사측방 유압술과 내시경 유압술을 위주로 하는데, 유압술 할 때 최종 목적은 뼈가 잘 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가고를 쓰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본인의 뼈를 써서 하는 게 제일 좋고, 이 뼈 자체를 떼게 되면 공여 부위에 염증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통증도 생길 수 있어서 DBM이라는 이런 인공뼈를 쓰기도 하고, BMP 같은 골 형성 물질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나 BMP2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나왔는데, 케이지 넣는 것까지는 아직까지는 상용화되진 않았고, 후회측, 이거 좀 개복 수술에 많이 사용되는데, 바깥쪽에 PLF라고 후회측 유압술을 할 때 이제 사용되는데, 유압은 상당히 잘 되는 케이스고, 뼈가 너무 많이 자라나가지고 그 용량 조절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인데, 골 유압을 위해서는 이런 인공뼈라든지 BMP들을 잘 사용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디스크에 대한 강의를 들었는데요. 외래에서 많이 하시는 질문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허리 디스크를 수술하지 말라고 버티라고 하는데 얼마간 지켜보고 수술을 결정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제 영상에도 많이 나와 있긴 한데 심평원에서는 보통 6주 정도를 그 기본 기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이후로는 4주까지 좀 당겨지긴 했고요. 문헌에서는 12주에서 24주, 그러니까 6개월까지만 경과를 보고 그 이후로 하게 되면 신경이 오랫동안 눌릴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을 그 전에 결정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비가 있는 케이스는 좀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고 통증이 만성 통증이 있는 경우는 6개월 안에 고민을 해야 되고, 만약에 그 이후에 하게 된다면 척추 디스크 자체가 골화성 변분도 생기면서 신경을 많이 누르는 경우 있거든요. 다리 근육도 마비가 되고 말릴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기간을 넘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상 호전이 안 된다면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수술 후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을 생각한다면 안 하고 싶긴 한데 밤새 아프고 너무 통증에 시달리는 케이스라면은 수술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분 좀 다른 건데 협착증으로 10년간 고생하고 있습니다. 수술을 결정할지 말지 항상 고민인데 MRI는 꼭 찍어야 되는지요? 아까 제가 MRI 챕터를 보여드렸는데 엑스레이는 뼈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이증이 있는 케이스도 움직임이 있는 레벨 말고 그 윗레벨도 협착증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엑스레이나 CT로는 수술 여부를 결정하기 힘들고 막상 찍어봤을 때 신경관은 괜찮고 추간구멍 막혀 있다든지 혹은 암이라든지 골절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정밀검사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수술 결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어떤 분들은 수술하기 전에 꼭 MRI를 찍겠다, 그래서 나는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마지막에 찍겠다고 하신 분도 있긴 한데, 척추 MRI는 내 허리 점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니까 미리미리 촬영해 가지고 정확하게 본인의 허리를 체크해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양방향 내시경과 한방향 내시경의 차이점 설명해 주세요. 최근에는 우리가 수술을 하는 내시경 서전들이 양방향 내시경 수술이 조금 많습니다. 한 9대1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많은데 그 이유는 좀 현미경 수술과의 그런 연계선상에 좀 편의성이 있고요. 접근 가능성이 좀 높고 다양한 기구를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병원에서도 추가적인 기구를 막 사야 되진 않아서 경영상에 도움이 좀 돼서 이렇게 많이 하고 있고요. 물론 환자분 경과는 상당히 좋죠. 그래서 한방향 내시경은 들어가는 물길로 다시 물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 시야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최근에는 기술이 많이 발달돼서 유압술도 같이 진행하고 있어서 상당히 최소 침습 수술에서는 가장 1등이긴 하지만 병원의 여건상 그리고 의사의 그런 선호도상에서 한방향 안방향에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수술적인 기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근육을 최소한으로 절개하고 뼈를 최소한 절개하는 부분에서는 거의 동일한 목표고, 그 다음에 기구에 좀 차이가 있고, 그리고 수술 시야나 방법의 차이가 좀 있긴 한데 장단점이 각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예전에 한방향 내시경 하다가 넘어왔긴 했는데 양방향 내시경만의 고유한 장점이 있는 게 있고 한방향 내시경도 장점이 있는 수술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좀 비교하셔가지고 내가 수술을 어느 부위를 받는데 어느 게 좋을지는 그 담당 주치의와 좀 상의해 보시면 좀 도움을 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보면 현미경 수술이 완벽하고 내시경 수술이 부족하다고 선생님들이 얘기하신 분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해 줄 수 있는가요? 외래에서 흔히 여쭤보시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현미경 수술이 완벽하고 내시경 부족하다. 물론 이제 현미경 수술이 완벽한 게 아니고 그 수술을 이제 현미경을 완벽하게 하시면 완벽한 수술이 되는 건데, 그냥 기구가 있더라도 어느 사람이 쓰냐에 따라 그 결과물이 달라지듯이 내시경 수술도 잘 하시는 분이 하면은 아주 깔끔하고, 완벽한 감압은 둘 다 가능합니다. 근데 현미경 수술은 단점이라는 부분에 좀 칼을 좀 대야 되고, 그 다음에 신경 주위에 정확하게 보이는 병변이 내시경보다 좀 작은 부분도 있고 해서 여러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 둘에 대해서는 좀 비교하셔가지고 제 영상도 많이 있고 하니까 좀 도움 받으시면 좋겠고요. 저는 내시경 수술이 참 좋다고 생각하는 게 기구의 다양성, 원래 현미경 쓰는 기구를 그대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내시경의 장점이 시야와 출혈 그리고 확장성에 대해서도 여러 장점이 있으니까 양방향 내시경이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대 부족한 수술이 아닙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허리 수술 후 생길 수 있는 합병증과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허리 수술 후에 생기는 게 이제 운동신경마비, 그리고 마미총, 그리고 염증,
그리고 그다음에 혈종 같은 게 생길 수 있는데요. 마비를 줄이려면은 일단은 내시경을 하게 되면은 술자가 거의 다 하기 때문에 그 신경을 견인하는 그런 강도를 본인이 측정할 수 있거든요. 보조자가 도움을 안 주더라도 그렇게 하면 좀 합병증이 좀 줄어들 것 같고, 마미증후군도 신경을 많이 젖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신경을 과하게 견인하는 것 자체가 신경에 무리가 될 수 있으니까 좀 젠틀리하게 술자가 주도하에 이렇게 수술을 하면은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피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혈종 같은 경우는 출혈성 경향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술장에서 다 피를 다 잡고 나오는 건데, 내시경 같은 경우도 피가 나면 시야가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걸 다 지혈제랑 그리고 RF 디바이스를 써가지고 지혈하고 나온다면 혈종이 생길 가능성이 좀 적어집니다. 염증 가능성 같은 경우는 많이 수술하면서 세척하는 게 필요한데, 내시경은 그런 것 자체를 다 하면서 나오기 때문에 염증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현미경을 하시더라도 세척을 충분히 하고 하면은 그런 가능성 많이 줄어드니까, 어쨌건 수술 도중 그리고 수술 이후에 물로 이제 생리식염수를 많이 씻어내고 나오면 염증 가능성이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제가 강의 이번에 비욘드 4번째 강의 했는데요. 저는 이제 유튜브에 매일 그 채널을 올리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7편 올리고 있는데, 첫 번째, 네 번째는 주로 논문 강의 리뷰를 하고 있고, 두 번째, 다섯 번째 주 케이스, 수요일, 목요일은 좀 인터뷰 위주로 하고 있고요. 수요일, 토요일이요. 일요일은 이제 필드 사진,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제 채널도 내원하셔가지고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이런 질문사항들 모아서 책으로 냈는데 전자책밖에 안 나와서 종이책은 없으니까 뭐 각 그 전자서점 가가지고 한번 구매해서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에 디스크 관련돼서 영상을 준비했는데 내용을 좀 많이 담고자 했으니까 얘기 좀 길어지긴 했는데, 어쨌건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다른 질환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및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